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2009년도 9월 20일 날 실시됐던 12회 주택관리사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작년도에는 그 국제기준이 아니라 문제 맨 앞에 보시면은 41번부터 72번까지는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회계처리 기준을 토대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선택하시되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과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기준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왜냐하면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지 말고 또 중소기업 회계처리도 고려하지 말라 이래서 이제 그 단서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는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돼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필요가 없죠. 왜?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었으면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작년도 시험 문제는 전혀 문제를 볼 것도 없다.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끝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다 바꿨습니다. 거기 있는 1번부터 원가에게는 바뀐 게 없고 그래서 1번부터 32번까지의 32문제죠. 41번부터 72번은 우리 시험 문제에 보면 1번부터 40번이 민법, 41번부터 80번까지가 회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지문에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 제가 이거를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국제 기준에 맞춰서 올해부터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바꿔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이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문제도 수정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작년도 문제에서 국제 기준으로 변경된 거, 이거는 다 반영을 해서 고쳐서 지금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국제 기준으로 수업을 안 배우신 분이 지금 있다면 이건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그 이론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듣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들으셨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으려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금년 거 기본서도 배운 바 없음 그러면 이제 책 빨리 덮고 그냥 기본서부터 강의를 들으셔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그렇게 바꿉니다. 41번부터 72번까지는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토대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선택하시되 거꾸로 우리 한국이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우리 기준서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 12월 말에 재정 공표될 건데 그거는 반영하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그건 반영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국제 기준으로만 시험해 내겠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될 사항이에요. 자, 아주 쉬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우리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는 대단히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잘 보시면은 이 나이 정도면 30개는 맞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험 보러 가서 무조건 나한테 어렵다, 수준에 좀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문제를 얼른 통과하시라. 그래서 우선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25개 정도를 먼저 해놓고 민법 먼저 25개 하시고 회계 25개 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 개론도 내가 우선 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25개 하시고 그 다음에 되돌아와서 나머지 문제를 푸셔야만이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고집대로 1번부터 40번까지 풀다 보면 나중에 어느 과목 하나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과락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법이 됐든 회계가 됐든 시설이 됐든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자신 있는 거 25개 정도씩만 먼저 풀고 나간다. 요거 물론 이제 처음부터 1번부터 40번 다 풀려? 그러면 뭐 고민할 게 없죠. 자, 그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거.
자, 단 당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영향은 화폐액으로 측정 가능하다. 그럼 1번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 거래죠. 자, 니은번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도난당했다. 자, 거래입니다. 자,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면 거래가 되죠. 자, 3번 건물을 임차 계약하고 계약금을 줬다. 그럼 거래요. 자, 건물을 임차 계약했다. 그러면 거래가 아니지만 계약금을 줬으니까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발행된 주식을 액면 분할한다. 이건 액면 분할하면 5,000원짜리 10장을 발행했던 회사가 500원짜리 100장으로 바꾼 거니까 얘는 거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리을번은 거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주문했다. 상품을 주문한 것도 거래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했다. 그건 거래예요. 자,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 자,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주총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미교부 주식배당금으로. 그럼 이제 얘를 배당을 해주게 되면 이제 뭐가 없어져요? 미교부 자, 주식배당금이 없어지면서 자, 뭐가 늘어납니까?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것이다. 자, 답은 그러니까 리을하고 미음. 자, 4번만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분류되는 거. 자, 우리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기록이 돼야 되죠. 따라서 1번 투자자산 처분 손실, 얘는 비용이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손실도 비용이죠. 다만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이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 때문에 4번은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된다. 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비용이고 그래서 1, 2, 3, 5 얘는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고 4번만 자, 재무상태표 계정이 된다. 자, 3번. 자, 주식회사 대안의 2008년도 말 수정 전 매출채권 잔액은 20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2,000원이다. 자, 결산 시 매출채권 잔액의 5%가 대손될 것으로 추정한다면 2008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간단하죠. 자, 우리는 2008년도 매출채권 잔액은 20만 원인데 5%를 못 받을 걸로 추정이 된대요. 그러면 20만 원의 5%면은 만 원을 설정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있는 게 얼마 있습니까? 2,000원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만큼 8,000원만 대손상각으로 계상하시면 되죠. 따라서 자, 12월 31일 날은 자, 대손상각비가 8,000원. 자,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8,000원 이렇게 가서 얘는 포괄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8,000원이 정답이 된다. 4번. 자, 기업회계 기준서상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무형자산의 상각 시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거짓말이죠.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액법이나 자, 아니면은 이 가속상각법이나 아니면 생산량 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무형자산의 상각은.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는 정액법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